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어두운 밤거리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다 들려드립니다. 괜찮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여성, 그리고 그녀에게 희망의 손길을 괜찮아. 내민 한국인 청년. 괜찮아. 이 이야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어떻게 해외에서도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여성이 말합니다. 그날 밤 프랑스인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유일하게 한 한국인만이 내게 다가왔어요. 지금부터 그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리의 밤은 생각보다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화려한 에펠탑과 개선문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날 밤 리즈에게 파리는 더 이상 낭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3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파리 시간으로 밤 11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27살 리즈입니다. 소르본 대학교에서 문화재 보존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을 텐데. 리즈는 그날 밤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논문 자료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노트북과 연구 자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있을 교수님과의 미팅을 위한 발표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권과 지갑,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어두운 골목을 지나야 했어요. 평소엔 무서운 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리즈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 순간 검은 후드티를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리즈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잠시 멍한 상태로 서 있던 리즈는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었어요. 여권, 신분증, 카드, 현금, 휴대폰. 그리고 3년간 준비해온 논문 자료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리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 열쇠도 가방 안에 있었으니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파리는 관광객이 많은 도시다 보니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특별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리즈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무서웠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없으니 지도를 찾아볼 수도 없었죠. 1시간가량 길가에 앉아있던 리즈, 이제는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저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리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조심스럽게 건네진 그 말에 리즈는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동양인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위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했지만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에 리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유학 중인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리즈는 서투른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것,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요. 준호는 리즈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고 리즈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즈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준호는 리즈에게 한국에서 왔으며 파리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2년 전부터 파리에 살고 있었고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경찰서에서 통역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왜 낯선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나를 돕지?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죠.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리즈의 의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준호는 리즈를 대신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도난 신고 절차를 도왔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경찰관과 리즈 사이에서 통역을 했지요. 신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준호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경찰은 영어를 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신고를 마친 후 이제 문제는 리즈의 집이었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집에 들어갈 수 없었죠. 밤이 늦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리즈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근처에 아는 호스텔이 있어요. 오늘 하룻밤만 그곳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호스텔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리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만난 남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준호가 보여준 행동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호스텔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지하철은 이미 운행을 마쳤고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지불했고 호스텔에 도착한 후에도 리즈의 체크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을 빌려 리즈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게 했지요. 호스텔 체크인까지 도와주신 후 준호 씨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떠나셨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분이 정말 돌아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과 달리 준호는 정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리즈의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도왔고 대체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임시 휴대폰을 구하는 것과 카드 재발급 신청까지 함께 해주었지요. 준호 씨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요. 저는 점점 더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리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 휴대폰과 카드가 발급되었고 여권 재발급 절차도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논문 자료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3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리즈는 이 사실을 준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재 보존 방식 비교였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 자료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으니 준호는 리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놀라운 제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 한국 문화재 관련 자료가 꽤 있어요. 제가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보시겠어요? 리즈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가 다니는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리즈는 자신의 논문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리즈가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왔고 심지어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재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제 논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리즈는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깨끗하고 규칙이 많은 나라라는 이미지였지만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지요. 준호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길에서 울고 있으면 꼭 누군가는 말을 걸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리즈는 점점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고 준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언어,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까지. 리즈는 마치 한국 문화를 흡수하려는 듯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것이었죠. 준호 씨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 즉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고
리즈는 준호에게 자신의 논문 발표에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발표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리즈의 논문 주제는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재 보존 방식 비교해서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과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가치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죠.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즈의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녀의 새로운 관점에 감탄했고, 특히 한국의 문화재 보존 방식이 단순한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친구 덕분입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발표 이후 리즈는 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동안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논문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거고요. 준호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에요. 리즈는 준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친절한가요? 왜 그렇게 서로 돕는 문화가 있는 거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 가난.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서로 도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리즈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도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왜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지나쳐갔어요. 아무도 멈춰서서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대도시의 삶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너를 도와주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리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누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준호를 만났다는 것, 그가 한국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는 것.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한국어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리즈는 준호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고 점차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 회화까지 익혀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리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습득해 나갔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천재성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15세기에 이런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즈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학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문화재 관련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제 논문이 출판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준호 씨였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준호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리즈 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리즈와 준호의 우정은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리즈는 준호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웠고 준호는 리즈를 통해 프랑스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준호는 리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 가족도 만나고 한국의 문화재도 직접 보고요. 리즈는 그 제안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한국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리즈에게 한국의 문화재와 역사적 장소들을 소개하고 싶어 했고, 리즈는 실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준호 씨가 만든 여행 계획은 정말 완벽했어요. 경복궁, 창덕궁 같은 유명한 고궁부터 전통 한옥마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제 전공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포함시켜 주셨죠. 2024년 7월 드디어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리즈는 이미 한국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깨끗함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입국 절차도 너무 빠르고 간단했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준호 씨가 말한 한국이구나. 공항에서 나오자 준호의 가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리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준호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리즈는 한국 가정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한국식 아침을 차려주셨고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준호는 리즈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궁궐을 걸으며 리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며 저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어떻게 수백 년의 세월과 전쟁의 비극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준호 씨는 그때 이런 말을 해주었죠. 우리 한국인에게 이런 문화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혼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존하고 복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리즈는 자신의 논문 주제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즈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재와 그 보존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실제 유물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기록과 첨단 기술을 통해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이구나. 박물관 관람을 마친 후 준호는 리즈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문화재 복원 연구소였습니다. 준호의 대학 선배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연구소에서 저는 직접 문화재 복원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 과학자들의 정밀한 분석,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깊은 연구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껴진 것은 문화재에 대한 경외심과 사명감이었습니다. 연구소 방문은 리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논문을 더욱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지요. 저는 준호 씨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서로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요. 준호 씨는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준호의 가족은 리즈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가득한 상이 차려졌고, 준호의 어머니는 리즈에게 직접 만든 전통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준호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즈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 한국에 오고 싶을 때 우리 집에 와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리즈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파리는 이전과 다르게 보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녀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듯한 관광객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의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리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에서 그녀는 준호와의 만남, 한국 여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특히 한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준호 씨와 같은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리즈의 블로그는 점점 영향력을 키워갔고 결국 한국관광공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즈에게 한국 문화 홍보 대사로 활동해 줄 것을 제안했고 리즈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물론 준호 씨였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리즈 씨가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홍보대사로서의 첫 번째 활동은 파리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그 행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 깊은 배려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준호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파리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준호의 귀국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여정임을 이해했습니다. 준호 씨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테니까요. 준호가 떠나기 전 리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쓴 책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출판사의 눈에 띄어 정식 출간되었고 첫 인쇄본을 준호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 책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책도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호는 책을 받아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리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준호의 귀국 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파리의 거리에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 한국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전통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에 관심이 많거든요. 리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겠네요. 저도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일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리즈는 준호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작별의 순간 그녀는 준호에게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리즈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어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제 책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파리로 와서 저와 인터뷰를 하고 준호 씨를 만났던 그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리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인의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호 씨가 제게 전해준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모습이구나. 리즈는 이제 파리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항상 준호와의 만남을 이야기했고 그를 통해 배운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 전했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 중에는 한국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들은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리즈가 파리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책은 프랑스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었고 한국어 번역본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짧은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출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물론 가장 먼저 준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리즈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고궁과 박물관 같은 문화 유적지는 물론 시장과 카페 같은 일상적인 공간도 방문했습니다.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전통 찻집에서의 일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의 어르신께서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외국인이 우리 차를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직접 만드신 전통차를 선물로 주셨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리즈는 준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은 전과 같이 리즈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리즈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호 어머니께서는 제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덜 맵게 만드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직접 더 맵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릴 정도가 되었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촬영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갈 날 리즈는 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함께 문화재 보존에 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프 문화재 교류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서로의 기술과 철학을 나누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꿈을 키웠어요. 단순히 두 나라의 기술 교류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나누는 더 큰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요.
리즈가 파리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리즈는 프랑스 문화부와 여러 문화재 관련 기관에 접촉했고 준호는 한국문화재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어요. 왜 굳이 한국과 프랑스인가? 두 나라의 문화재 보존 방식은 너무 다른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희는 그 다름이 바로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즈와 준호의 꾸준한 노력 끝에 마침내 한프 문화재 교류 워크숍이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 20명이 참가한 이 워크숍은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양국의 기술과 철학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크숍 첫째 날 저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복원 기술과 프랑스의 석조 건축물 보존 방법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체 보수 방식, 즉 건물 전체를 해체한 후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여 다시 조립하는 방식이 프랑스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해체 보수 방식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대규모 해체를 하는데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었죠. 반면 한국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비파괴 검사 기술과 디지털 문서화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 사이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 의아해하던 전문가들이 점차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한국과 프랑스 전문가들이 섞인 팀을 만들어 가상의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워크숍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두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회식에서 한국문화재청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문화적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것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의 작은 아이디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리즈와 준호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양국 정부에 제출되었고 공식적인 문화재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단순히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류를 넘어 전 세계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리즈와 준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뛰어난 전문성에도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죠.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워크숍과 보고서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준호 씨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리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양국의 문화교류라는 더 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리즈는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 문화재에 관한 특강을 하기 시작했고 준호는 한국에서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프랑스의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재 보존은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과거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의 관점과 방법을 배울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리즈의 강의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문화재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국에 가서 전통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리즈와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준호 씨가 저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날의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리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낯선 이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 씨가 그날 밤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리즈와 준호의 만남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문화적 차이도 언어의 장벽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거리와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준호 씨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워크숍의 성공 이후 리즈와 준호의 한프 문화재 교류 프로젝트는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많은 전문가들을 프로젝트에 초대했고 양국 정부의 지원도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밤 시간차를 고려해 준호 씨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업무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상에 관한 대화로 이어졌죠.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점점 그런 소소한 대화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 친구가 되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문득 물었어요. 리즈, 당신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준호 씨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했고 비록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리즈는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준호 씨는 프랑스어로, 저는 한국어로요. 때로는 웃음이 터질 정도로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그런 순간조차 너무 소중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6개월 후 준호는 다시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순간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준호 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준호의 파리 방문 일정 중 가장 특별한 날은 세느강 유람선에서의 저녁이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느강이 물결 위에서 준호 씨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전통 한복 모양으로 만든 작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어요. 리즈,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함께 할래요? 리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약혼 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에서 살지, 어떤 결혼식을 올릴지, 그리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지.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가족들에게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즈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준호를 직접 만나본 후 그의 진심과 인품에 감동했고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준호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요. 준호의 부모님 역시 리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리즈에게 한국의 전통 혼례 준비에 대해 알려주시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준호 어머니께서는 제게 한복 입는 법부터 전통 예절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이었죠. 결혼식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전통 혼례와 교회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의 결혼식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전통 혼례가 준비되었습니다. 리즈는 화려한 빨간색 한복을 입고 전통 화장을 했습니다.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그것은 마치 제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혼례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러기를 들고 들어오는 준호, 맞절을 하고 청실홍실을 묶는 의식, 그리고 합환주를 마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리즈에게는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의식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릴 때였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 후 두 사람은 프랑스로 건너가 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서양식 턱시도를 입고 리즈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 우리는 두 문화를 아름답게 연결하고 있구나. 프랑스식 결혼식 역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프랑스어로 준비한 서약은 모든 하객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랑스어 서약을 읽었어요. 리즈,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반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식을 마친 후 리즈와 준호는 이제 어디에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들은 프랑스와 한국에서 번갈아 살기로 했습니다. 6개월은 파리에서, 6개월은 서울에서 지내며 양국의 문화재 교류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두 나라를 오가며 살면서 우리는 양쪽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교류 프로젝트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리즈와 준호의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지만 그것조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준호 씨는 늘 말하죠.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최고의 것을 배우고 있다고요. 리즈와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와 문화를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재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만의 작은 가족을 이루는 것까지. 우리의 만남이 어두운 파리 골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준호 씨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사랑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리즈와 준호의 사랑 이야기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문화,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프랑스를 자신의 또 다른 집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시작은 그날 밤 한 한국인 청년이 길 잃은 외국인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었습니다.